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재 제4장 능력의 사회적 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우선 능력과 IQ,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에서의 능력 형성, 세 번째 학업 성취 결정 요인, 이게 아마 이번 4장의 핵심이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대학 입학 전형과 능력의 정의, 그 다음에 생각해보기, 이 순입니다. 우선 4장에서 왜 이게 능력에 대한 사회적 구성 얘기를 왜 했을까? 이 교과는, 이 강좌는 교육사회학이죠. 보통 인간의 그 능력은, 그죠? 검사지를 통해서 객관적인 수치로 능력을 측정하지요. 보통 인간의 능력을 측정하는 데 관심 있는 학문이 뭐다? 네,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이죠. 이제 심리학의 엄마는 누구였을까요? 자, 사회학의 엄마 아빠는 생물학이었는데 심리학의 부모님, 엄마 아빠는 누구라 했습니까? 이야기 안 했나? 바로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의 또 엄마 아빠는 누구다?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학이라는 학문 혹은 물리학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 심리 아닙니까? 인간의 그 수치 혹은 수리의 방식으로 인간의 어떤 능력을 측정하려고 하는 것, 그게 심리학이고요. 심리학은 통상 뭡니까? 이 IQ, Intelligent Quotient, 바로 뭡니까? 이런 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죠. 왜 이 지능이 능력과 상관이 있다고 보는 거죠. 지적인 지수가 quotient, 수치죠. 이 지적인 수치가 인간의 능력과 상관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동안 꽤 이 논리가 설득력이 있었죠. 이 IQ는 뭡니까? 특정한 개인의 교육의 어떤 발전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수치다. 근데 충격적이게도 사회학적 접근, 심리학이 아니고 사회학적인 접근에서는 이와 같은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란 것은 객관적인 혹은 수학적 방식으로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뭡니까? 능력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Social construction.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 그러니까 특정한 사회의 맥락과 조건 혹은 환경, 상호작용의 질에 따라 능력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A 지역에서 능력이 있지만 B로 가게 되면 능력이 없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교육사회에서는 능력을 사회적 구성물로 본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능력이 어떤 건지를 비판적으로 보고 실제 아이들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결정 요인들, 그 다음에 대학 입학 전형 생각해보기 순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1절 능력과 IQ, 교재 68쪽이네요. 자, 능력. 이건 한문으로는 능할 능자의 힘력이죠. 영어로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ability. 근데 반대말이 웃깁니다. 상대말. this가 붙으면 능력이 없는 이란 뜻보다는 뭐가 되죠? disability. 장애가 되죠. 보통 장애의 정의는 보면 특정한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기능이 손상되거나 상실되거나 훼손을 입었을 때 이게 장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서구의 문화로 봤을 때는 뭡니까? 능력이 없는 이 바로 뭡니까? 장애인 것이 disability. 자, 그러면 능력과 IQ를 한번 보면요. 이 지능검사에 대해서, IQ 검사에 대해서 기능주의와 갈등이론은 다소 상반된 입장을 취합니다. 기능주의 관점에서는 뭡니까?
이 IQ 검사가 능력을 평가하거나 혹은 개인의 지위 배분의 보편적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아니 머리 좋아가지고 뭐 시험 잘 봤어,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는 게 뭐가 문제냐? 아무 문제 없다. 이게 뭡니까? 머리가 좋은 건 뭐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그냥 지위 배분이 너무나 자명한 게 당연한 거다. 갈등 이론은 다른 관점이죠. 이 IQ 검사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영속하고 정당화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 IQ 검사는 해서는 안 된다. 다소 상반된 입장을 취하는 거죠. 자, 보면 이제 이 개인의 능력의 차, 뭐 왜냐면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있겠죠. 이거를 이제 발전시켜 이론을 했죠. 뭐가 IQ 검사는. 그래서 이제 일반 대중들, 보통 사람들은 지적으로 뭐다? 열등하다. IQ 같으면 한 100에서 전후로 왔다 갔다 하겠죠. 엘리트 집단은 지적인 우월성이 있다. 그래서 이 논리를 보면 이 소수의 지적 우월성을 가진 집단이 누구를 지도한다? 일반 대중을 지배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수가, 뛰어난 소수가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열등한 사람들의 뭡니까? 를 지도해야 된다고 믿는 거죠. 몇 프로의 사람이 몇 프로의 사람을 먹여 살린다는 그러한 관점이죠. 특히 손다이크, 행동주의자죠. 이 손다이크는 뭐냐면 개인의 차이, 특히 이제 IQ를 통해 수치로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IQ는 분모, 나이분의 정답 반응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분모인 나이가 많아질수록 IQ가 높게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동 청소년기를 많이 하죠. 자, 개인차, 개인의 우월성, 열등성을 구분하는 데 활용한다. 충격적입니다. 이 IQ에 따라서 뭡니까? 개인의 능력에 맞는 교육과정을 차등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이 뭐 충격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교를 보면 승으로 나누어져 있죠. 제일 뛰어난 학생들이, 물론 혹시 IQ는 아니나 애매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지적인 능력 측면에서 보면 제일 위에 있는 학교가 어딥니까? 영재고, 주로 광역시에 5개 정도 있죠. 우리나라에 세종, 대전, 광주, 부산, 서울 이런 식으로 있죠. 그 다음에 영재고 밑에 바짝 따라온 학교들이 뭡니까? 바로 화학고입니다. 화학고 있고 옆에 뭐 전국 단위의 자사고, 상상고, 해운대고, 뭐 광철고, 대운 청운고 뭐 이런 거죠. 이 계열, 현대 청운고 이런 학교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일반고라고요? 아니죠. 비교적 일반고보다 더 위에 있는 가는 거 지역 단위의 자사고 더하기 또 뭐가 있을까요? 마이스터고. 제일 공부를 이제 못하는 지적인 능력이 낮은 학생들이 가는 학교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뭡니까? 이제 일반 학교인 거죠. 이건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고등학교의 서열화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만, 우리나라 손다이크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다이크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등학교를 뭡니까? 청화시킨 거죠. 영재고 과학고 아이들이 뭡니까? 바로 뭡니까? 이 뛰어난 아이들이 누구를 지도한다? 그냥 일반 대중의 지적으로 1등한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들, 보통인 아이들은 보통인 아이들, 못하는 아이들은 못하는 아이들은 못하는 아이가 일반고입니다. 이게 능력에 맞게 교육과정을 차등적으로 실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면에서 보면 수준별, 능력별 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사회적 평등의 관점에서 보면 과연 영재나 수재들이 영재고 과학고를 다 가냐? 정말 이들이 조기교육이나 부모의 지원 없이 정말 그야말로 순수한 개인의 능력차로 그 학교를 가는 거였을 때는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여하튼 손다이크 같은 경우는 뭡니까? 바로 개인의 능력차에 따라서 차별적인 교육을, 차등된 교육을 하는 게 더 평등하다고 본 거죠. 하여튼 이와 같은 IQ에 기반한 개인차 연구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스 같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
이 개인차라는 건 사실은 이런 과학적, 수학적 수치가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의 산물로 이해됩니다. 갑자기 한자라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자를 다른 친구보다 조금 학교 다닐 때 참 잘했어요. 이게 잘했다는 거는 조금 많이 잘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수학은 좀 못했어요. 많이 못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이 한자가 전 학력고사 세대인데요. 학력고사 한자가 5점이었고요. 5점 4점? 5점? 4점? 5점? 헷갈리네요. 5점 4점 수학이 55점이었습니다. 영어가 60점, 수학이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 한자 점수가 뭡니까? 굉장히 학력고사에서 낮았던 거죠. 저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 당시 90대 초반에 수능에 수학의 배점이 많고 한자 배점이 낮은 게. 근데 200년 전으로 가볼까? 200년 전. 이제 이건 역사적인 맥락. 200년 전의 사회. 일단 저는 뭡니까? 전주이씨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과거를 칠 수 없을걸요. 저는 일단 전주이시기 때문에 일단 뭡니까? 일단 우수한 지능까지는 아니지만 우수한 집단, 그러니까 시험을 칠 수 있는 성취를 가졌습니다. 아마 80%는 여러분들은 다 자동 탈락하겠죠. 근데 이제 양반들이나 혹은 과거를 칠 수 있는 사람 중에 특히 이제 수리보다는 뭘 잘해야 됩니까? 한자, 사서 오경을 빡빡 외워가지고 뭡니까? 이게 이제 한자를 가지고 시를 쓰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학적인 재능이 저는 개인적으로 탁월했습니다. 뭐, 100일장 나가면 그냥 무조건, 가면 장원이야. 한자도 잘한 데다가 문학적 체질도 있어요. 그럼 200년 전에 내가 지금 과거로 시험을 쳤다. 그러면 뭐 바로 내가 뭐 개나리 이거 머리에 안고 이제 그 변사또를 잡으러 갔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 왜? 90년대, 1990년대에 한자를 잘하는 건 4.5점. 뭘 잘해야 됩니까? 수학과 영어를 잘해야 되죠. 이건 뭡니까? 저는 200년 전에 태어났다면 능력 있는 사람이었겠지만 90년대는 뭡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이거 보십시오. 과연 뭐가 능력이 있냐? 그건 뭡니까? 그 사회가 무엇을 과연 능력으로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볼맨의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좀 이 강의가 예전보다 조금 헛소리를 좀 많이 하죠. 이유가 여러분 혹시 졸리고 재미없을까봐 제가 지금 오바를 하고 있습니다. 골맨을 보면 이 사람은 저도 이 사람 이론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성공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는 뭐다?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이 성공한다. 요새는 이걸 이제 이모셔널 코션테스 EQ라고 부르죠. EQ. 머리가 똑똑한 사람보다는 뭡니까? 정서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럴까요? 학교를 벗어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겠죠. 그럼 뭡니까? 이 대인관계 역량, 의사소통 역량, 뭐 이런 것들은 뭡니까? 소위 말하는 머리만 좋다고 하는 그런 지식 정보 처리 역량보다는 의사소통 역량, 다음에 뭡니까? 공동체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등의 이런 감성적인 역량이 사실은 학교 밖에 살아갈 때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야 사실은 이런 IQ를 강조하지만 실제 삶의 영역에 있으면 뭡니까? 감성적인 지수가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까? 학교에서는 여기에 비중을 두지만 학교 밖은 또 나가면 뭡니까? 감성에 비중을 둘 수도 있죠. 그래서 이 IQ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적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 IQ를 측정하는 게 뭡니까? 지능검사죠. 그럼 이 지능검사는 어떤 거냐? 일단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능검사 합니까? 안 합니까? 초등학교에.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 과거처럼 지능검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더 이상 이와 같은 지능검사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예언한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실제 지능검사의 결과와 학업 성취도의 상관관계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대충 말할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이 사람들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지능검사의 문제점, 심리학에 기반한 지능검사의 문제점에서 제기를 합니다. 첫 번째, 1973년 휴 미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교실 담화 분석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능검사라는 건 사실은 특정한 사회의 맥락일 뿐이다. 사실 지능검사지는요, 서구의 백인의 남성의 중류층들의 지식관입니다. 외국, 웨스턴, 서구의 화이트, 백인의 메일, 남성들의 뭡니까? 미들 클래스. 들이 생각하는 지식관이라고. 이 지식관은 뭡니까? 동양의 한국에 들고 와서 뭡니까? 피부색도 다르고, 그죠? 그 다음에 계층도 다르고, 맥락이 전혀 다른 환경에서 뭡니까? 마치 백인 중류 남성의 중상류층의 지식관을 이해해야만 IQ가 높은 것으로 간주를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 덤보라는 게 있죠. 월트 디즈니에 나온 캐릭터인 것 같아요. 뭡니까 이게? 하늘을 나는 코끼리 같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디즈니 마늘을 되게 좋아하는 어린이가 있다. 영유아가 있다. 유아가 있다. 맨날 걔가 봤을 때는 뭡니까? 실제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를 볼 수가 없어요. 집이 가난해서 동물원에 갈 수가 없어. 그 TV를 보니까 뭡니까? 덤보라는 코끼리가 하늘 날아다닌다. 그렇게 이제 TV를 보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했어요. 다음 주 하늘을 나르는 동물을 고르시오. 거기 나왔어요. 코끼리. 덤보라고 하지 않고 코끼리 그림이 나왔어요. 이 친구는 뭡니까? 여지없이 코끼리를 뭡니까? 하늘을 나는 동물로 체크를 하겠죠. 그러면 밖에 다른 애들, 선생님이 봤을 때는 얘도 바보냐? 그 몸무게 많이 나가는 코끼리가 어떻게 날아? 그러면 애가 이야기하겠죠. 덤보는 날아다니는데요? 하면 뭐 어떻게 됐습니까? 선생님이 애들이 웃겠죠. 근데 이 아이에서는 뭡니까? 자기가 살아온 그 아이의 맥락에서는 코끼리는 분명히 날아다니는 동물입니다. 이건 하나의 메타포인데요. 사실 지능검사에서 점수가 낮다는 건 뭡니까? 그냥 그 문제 출제자의 의도에 효과적으로 반항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자체가 뭡니까? 그 사람의 인지적 역량을 100% 대변하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유명한 연구죠. 로젠탈과 자콥선의 연구를 보면 자성예향, 다른 말로는 피그말리온 이펙트라고 하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교사의 기대와 학생들의 성적 관계입니다. 이 바보 빅터라는 이야기 알죠? 세 자리에서 앞자리 한 개 날라가고 잘못 봤는데 두 자리인 줄 알고 살았다가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무슨 말이냐? 자, 교사의 기대가 높을 경우 학생의 성적은 향상되는 반면에 교사의 기대가 낮을 경우는 뭡니까? 낮은 기대치 아이들이 부응한다. 공부를 못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 교사의 기대에 따라서 지능검사에 따라서 교사의 기대가 생기겠죠. IQ가 158이 나왔어요. 교사는 어떤 기대를 하겠습니까? 아유, 너는 머리가 정말 좋으니까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겠죠. 그럼 그 아이는 뭡니까? 정말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선생님의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160인데 앞에 한 자리를 선생님이 잘 못 봤어요. 60이야. 야, 넌 돌고래구나. 너는 이건 설명해서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거지. 그래, 난 이 정도에서 하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뭡니까? 낮은 기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IQ 수치가 갖고 있는 폐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스턴버거의 이야기를 보면요. 권위 있는 존재, 특히 이 교사나 학부모의 부정적인 기대치에 주의해야 된다. IQ를 받아왔는데 두 자리가 나왔어요. 두 자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근데 교사나 부모가 보면서 야, 넌 거의 동물의 수준에 가깝구나. 너는 공부를 해도 안 되는 아이구나. 이렇게 부정적 기대를 하게 되면 그 아이는 높은 학업 성취도를 올리기 힘들다. 자, 여기서 이거는 뭐 사실은 교육사회 이론이 아니라 상담 심리 이론이죠. 회복 탄력성 이론, 레질리언스 이 뭡니까? 이 특정한 인간이 위기나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
자아가 상실되거나 자존감의 상처를 입거나 좌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어느 순간 되면 뭡니까?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힘, 회복하는 정도, 를 탐구하는 게 이제 회복 탄력성 이론인데요. 핵심은 뭐냐면 이 바닥을 치다가 올라온 아이들의 공통점,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바로 이 권위 있는 존재, 교사든 학부모든 아니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 나오는 그 아저씨든 간에 그 권위 있는 존재가 학생에 대해서, 한 인간에 대해서 뭡니까? 긍정적인 기대, 신뢰를 보이면 인간은 뭡니까? 그 인간은 반드시 뭘 한다? 아주 강한 탄력 회복성으로 뭡니까? 일탈이나 혹은 범죄로부터 벗어나서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만큼 뭡니까? 이 기대가 중요한데 이 IQ 지능 검사의 낮은 점수는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권위 있는 교사들에게 뭡니까? 낮은 기대치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장치라는 거죠. 자, 다음은 72조 학교에서의 능력 형성입니다. 학교에서의 능력 형성. 자, 보면 학교에서는 도대체 뭐가 능력이 있냐? 심슨과 로지놀츠에 보면요. 실제 능력은 학급의 구조적 맥락에서 형성된다. 특히 이건 별표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떠한 수행 과제를 내고 어떠한 평가 방식을 하는가에 따라 지적 능력의 형성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주 단순한 1차원적인 평가 방식, 뭡니까? 우리 일제고사, 수능 같은 거죠. 이 능력의 서열 아닙니까? 근데 다차원적 평가 방식, 뭡니까? 이 능력 수준에 대한 지각이 다양해지겠죠. 아마도 입학사정관제 수시가 뭡니까? 사실은 이런 원래의 취지는 다차원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실제 최근 전국의 혁신교육원하는 시도교육청 거의 대다수가 다 하고 있죠. 사실은 이 이건 규준 제한 평가죠. 규준이라는 거 이렇게 이 정기분표를 그려놓고 학생들 이렇게 배치시키는 거죠. 규준, 이렇게 규준 지향 평가가 아니라 뭡니까? criteria. 어떻게? 준거 지향 평가. 특정한 성취 기준을 만들어 놓고 뭡니까?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이 성취 기준을 도달할 수 있게끔. 그리고 학생들이 뭡니까? 다양한 요구나 능력에 맞게끔 뭡니까? 나름의 배움의 속도나 방향을 다 인정해 주는 것. 이거는 뭡니까? 규준 지향 평가가 아니라 바로 준거 지향 평가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뭡니까? 이 준거란 성취 기준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각 개인의 성장 발달을 차이를 인정해 준다. 이걸 성장 평가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할게요. 교사의 수행 과제와 평가 방식에 따라 능력이 달라진다. 제 수업, 이 교육사의 수업 예를 들어볼까요? 자, 원래 코로나가 없었으면 만약에 글쓰기 수업을 했다고 칩시다. 저는 지난 여러분들 선배들, 지금 현재 3학년들을 대상으로 글쓰기를 가지고 수업을 했어요. 한 학기 내내 매주 글을 써야 됩니다. 끔찍하죠? 네, 매주 텍스트를 읽고 글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뭘 써야 될까요? 그 글을 읽고 자기 생각을 쓰는 건데요. 매주 반성적 저널을 쓰게 한다. 수행 과제죠. 평가 방식은 뭐냐? 그 글에 대한 성찰의 깊이를 평가했어요. 이 방식은 뭡니까? 비판적 사고력이나 글쓰기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꽝인 거죠. 실제 상당수 작년 여러분 선배들, 지금 현재 3학년이죠. 얘들 중에 일부 아이들은 글쓰기를 잘 못해서 나를 굉장히 원망스러워하거나 심지어 우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수업 중에 펑펑 울더라고요. 왜? 다른 수업에서는 4.5에 거의 가까운 한 번도 A를 놓치지 않는 나였는데 이동성이가 내는 수행과제요. 이동성이 하는 평가 방식, 요구에서 뭡니까? 드디어 내가 A뿔을 받을 수 없구나. 뭡니까? 저한테는 그 당시 수업에서는 뭡니까? 텍스트의 내용을 잘 외우고 외운 것을 인출해내는 그 능력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글을 통해서 사유를 하고요. 그 사유를 통해서 성찰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본 거죠. 만약에
글쓰기와 성찰 기반의 초, 중, 고, 고등학교의 수능이나 국가 수준의 평가를 친다. 아마 교대 학생들 중에 일부는 서울대 갔겠죠. 의대도 가고.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교대에 못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사실은 오지선다, 사지선다, 정답 찾기 게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글쓰기 방식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 능력의 개념이 굉장히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 명문대, 전조교대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현재의 평가 방식의 수혜자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더 잘할 친구도 있었겠지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업 성취의 결정 요인들 별표입니다. 별표. 그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 보면 교사 기대, 두 번째는 교육과 언어, 세 번째는 문화자본, 네 번째는 사회자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자, 학업 성취, 쉽게 얘기해서 성적입니다. 성적을 결정하는 요인들 솔깃하지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제자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결혼을 해서 자녀를 준다면 내 아들, 딸들이 과연 공부를 얼마나 잘할 수 있나? 바로 이 결정 요인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 동기와 의지. 얼마나 아이가 하려는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는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학습 동기와 의지가 있는 학생은 100명 중에 한두 명인 것 같아요. 만약에 초등학생 중에 아니면 중고등학생 중에 학습 동기와 의지가 있다. 게임 끝난 거죠. 이거는 이제 자기도 학습을 해서 아마 스스로 공부를 잘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사의 교수적인 처치.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 이거는 학생 변인이고 이건 교사 변인이죠. 그다음에 학교 변인입니다. 학교 내외적 요인. 이런 요인이 있고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교사의 교처치에서 이제 교사의 기대입니다. 교사의 기대. 아까 말했죠? 로젠탈과 자콥슨의 바로 피그말리온 이펙트.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그 다음에 슐츠의 연구를 보면요. 학급의 사회 심리적 분위기가 교사의 기대에 영향을 미친다. 무슨 말이냐. 이건 실제 전조교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12년부터 전조교대에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특정 학과와 학번에 대한 좋은 기억과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번에 따라 그 학과의 독특한 사회 심리적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분위기가 교수나 교사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한때, 지금은 아닙니다. 한때 초등과의 초등과의 이 학습 분위기, 학습 동기 의지가 상당히 높았어. 초등과 영어과. 그래서 교수님들이 초등과나 영어과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실제로는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합니다. 이런 말해서 체육과가 있다, 실과가 있다, hun과가 있다. 이런 과보다는 초등과나 영어과 공부를 더 잘해 라고 생각하고 차별적인 기대를 하게 되면 실제 이 학과들의 성적의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교사의 기대는 중요하다. 왜냐? 학생들은 교사의 기대만큼 자신의 성취 기대를 수정하기 때문에. 실제 실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밥을 이렇게 떠나도 칭찬한 밥과 욕한 밥 사이에 곰팡이가 피는 정도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 순진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모든 교사들이 학생들이 높은 기대를 하면 되겠네요. 그게 왜 잘 안 될까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 교사의 기대는 학생들을 상대적인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일 것 같아요. 모든 학생들 높이 기대하면 되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실습을 가거나 선생님을 해보면 이게 왜 쉽지 않은가를 알게 될 겁니다. 왜? 나도 모르게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두 번째 요인은 class and language입니다. 바로 이 계급과 언어가 학업 성취를 결정한다. 응? 계급과 언어가 결정한다고요? 유명한 연구가 뭐냐면 이 베슬 번스타인의 사회언어학적 연구입니다. 이 번스타인은 학생들의 학업 실패와 성공의 원인을 언어에서 찾는데요. 언어에서 language. 자, 무슨 말이냐? 노동 계급의 사람들의 아이들은
상당히 제한적 어법, restricted code라고 하는데요. 제한적 어법을 쓰고요. middle class, 중류 계급의 언어 문화. 이 middle class는 중산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중류 계급의 언어 문화는 뭡니까? 정교한 어법이죠. 이건 뭡니까?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를 뭡니까? 상당히 정교하게 말을 하는 거고, 제한적 어법은 지시대명사나 관계대명사 등을 많이 쓰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어들은 주로 이제 뭡니까? 노동계급에서 많이 쓰죠. 자, 두 언어 중에 누가 학교 교육에 성공할까요? 바로 밑에 있는 중류계급 출신의 아이들이 학교 교육에 쉽게 적응합니다. 왜? 교사의 언어나 교과서의 언어가 바로 정교한 어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정교한 어법을 쓰는 교사나 정교한 어법에 기반한 교과서의 맥락에 볼 때 뭡니까? 노동계급의 제한적 어법은 굉장히 지적으로 낮아 보이는 문제를 야기하는 거죠. 근데 실제 번스타인은 이 두 언어는 실제 차이가 아니라요. 그냥 언어의 유형일 차이일 뿐입니다. 근데 이 언어의 유형의 차이가 뭡니까? 실제로 학업 실패로 연결된다는 사실이죠. 비슷한 연구가 라부프의 연구인데요. 자, 학업 성취의 격차를 문화적 결핍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흑인들 영어 있죠. 흑인들 영어는 상당히 에피소딕하게 말을 합니다. 이 랩을 보면 그 노래 여러분들 좋아하는 랩 보면 주주리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맥락적인 언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흑인 영어들을 보면 뭡니까? 독특한 문법체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백인들은 뭡니까? 백인 영어는 뭡니까? 이런 에피소딕 센터드가 아니라 토픽 센터드입니다. 주제 중심의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흑인들은 굉장히 좀 무식해 보이고요. 백인들은 똑똑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문법 체계의 차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 학교에서 인정하는 표준 언어가 바로 백인들의 지배 집단의 언어이기 때문에 노동계급과 소수민족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뭡니까? 이 언어적 차이로 인해서 바로 노동계급 아이들의 언어적 차이 코드로 인해서 뭡니까? 학업 성취가 낮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라포의 관점에서 흑인들의 영어는 결코 문화적으로 낮은 결핍이 아니라는 거죠. 단 언어 사용 방식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학교는 뭡니까? 바로 백인들의 언어 사용 방식에 좀 더 많은 점수를 준다. 이 계급의 언어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논쟁거리는 과연 한국 사회에 계급이 존재하며 계급에 따라 다른 언어를 쓰는가? 이건 논쟁거리인 것 같습니다. 이 영국 사람들이죠. 영국만큼 우리는 계급과 언어에 대한 어떤 그런 요인이 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교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성공을 좀 많이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유아 때부터 뭡니까? 항상 교실 언어, 학교 언어에 그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세 번째, 문화자본. 유명한 사람이 이제 베일 보르디유죠. 문화자본은 뭐냐면 학교는 중상류, 미들 클래스는 어퍼 클래스, 중상류 계급의 문화를 보편적이고 가치 있는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자본을 가진 학생, 다른 말은 뭐냐면 중상류 계급의 문화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높은 학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제에 부응할 수 있는 시간, 경제적 차이에 따라서, 다른 말로는 문화자본에 따라서 학업 성취의 격차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문화 결핍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문화자본. 예를 들면 교원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성공하는 건 언어도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의 교사가 갖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특징들이 뭡니까? 학교 교육과 딱 맞을 수 있는 거죠. 제가 교대 갔을 때, 제가 93년도에 교대 입학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나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가 교사인 교대생들은 이미 교대에서 배우게 될 대생이라든지 피아노라든지 상당수 예체능 실기를 미리 다 배우고 갔더라고요. 그리고 교대를 다니기 위해서 배운 게 아니라 이미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중학교 때 뭡니까? 이런 교과에 있는 실기 위주의 것들을 한 번도 뭡니까? 이 자녀들은 그런 것들 한 번 정도 해봤더라고. 저는 뭡니까? 저는 정말 이 하류계층 내지는 그냥 이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환경이 있었는데요. 정말 저는 피아노를 처음 봤어요. 피아노를 처음 봤고 미술이나 음악이나 뭐 다 꽝이었죠. 이건 뭡니까? 같이 교대를 다니지만 선생님의 뭡니까? 자녀인 내 동기들이나 아버지가 농사 짓고 고기 잡는 나하고는 뭡니까? 교대에서 학점 받는 게 천양지차였다. 이렇게 논리를 펴는 게 바로 뭡니까? 이 베르브르드의 문화자본의 개념입니다. 문화자본의 소유 정도에 따라서 뭐가 학력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오케이. 자, 네 번째 사회자본입니다.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죠. 사회자본. 자, 사회자본이 뭐냐? 별표. 사회자본이란 사회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 사실은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추가하다 보면 신뢰, 트러스트, 규범, 노, 네트워크, 트러스트, 노, 네트워크, 규범, 신뢰. 이런 속에서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이죠. 자, 콜맨과 호프의 이야기를 보면요. 특히 이 사회자본 중에서도 신뢰, 규범, 네트워크라고 하죠. 중에서도 사회가 아니라 가정 내 사회자본. 아까는 뭡니까? 가정 내 문화자본이었죠. 이번엔 뭡니까? 가정 내 사회자본. 자, 이 사회자본은 뭐냐면 아이를 신뢰해주고요. 아이에게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규범을 가르쳐주고요. 아이가 배움을 확장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거 있죠.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에 내재된 자원, 이 자원이 풍부하다. 다른 말로 학습을 지원해주고 아이를 믿어주고 아이와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집과 그런 집, 아닌 집의 차이는 뭡니까? 엄청난 학업 성취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 역시 뭡니까? 이 부모가 뭡니까? 다른 말로는 가정 내에 부모가 아이에게 얼마나 사회자본을 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학부모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두말해도 이거는 아무리 강조되지 않는 것이죠. 학부모.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학부모를 어떻게 할 수 없죠. 이 학부모가 그들의 자녀에게 베푸는 사회자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우리 교사인 우리는 뭡니까? 학부모와의 연대를 통해서 학교와 교사의 동반자로 학부모를 초대해야 됩니다. 왜? 교사만 갖고는 교사의 노력만으로는 아이가 바뀌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학부모와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학부모를 어떻게 학교 교육의 장으로 모셔서 끌어들여서 그들과 함께 교육을 함께 동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 87쪽으로 가볼까요? 87쪽이 뭐냐면 바로 대입 전형과 능력의 정의입니다. 대입 전형과 능력의 정의. 자, 여기서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미국의 빅3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미국의 빅3. 여기서 미국의 빅3는 뭐냐면 미국의 명문대학을 말하는 거죠. 미국의 명문대학을 이렇게 보면 바로 뭡니까? 상당수 학교들이 입학사정관제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시험이 아니라 비실력주의 모델입니다. 바로 뭡니까? 이 인류 사립 예비학교 출신, 그 다음에 원래 빅3 다니던 부모들의 자녀들을 뽑는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사실은 그들은 품격 있는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은 상당히 비실력주의죠. 근데 이러한 입학 전형이 실제 우리나라 입학사정관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예일, 프린스턴 대학들, 하버드는 여전히 이런 입학사정관제를 하는데요. 뭡니까? 바로 부모의 학교라든지 바로 이게 다 동문인 거죠. 얼럼나이, 동문.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인류 사립 학교 출신들이 뭡니까? 사실은 상당히 이런 예일이나 프린스턴이나 하버드 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자, 저자는 이 이야기를 들면서 우리나라의 입학제도, 특히 이 수시와 정시의 논쟁입니다.
아마 우리 학교는 정시 만세인 학교죠. 80% 이상들이 이 학생들이 정시로 들어오고 있고요. 아마 굉장히 정시가 공정할 거로 믿을 겁니다. 왜? 이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사정관제가 바로 뭡니까? 이 비실력주의 모델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조국 그 시의 한때 조국 사태도 뭡니까? 바로 이 논쟁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일부 또 다른 시각에는 정시가 과연 공정하나 했을 때 정시는 뭡니까? 강남 만세인 전형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강남 아니라도 열심히 공부하니 수능 보니까 올 수 있어 좋았는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 그건 여러분들의 아주 개인적인 케이스고요. 실제 대부분 수능을 잘 보는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특히 강남권에 있는 특정한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수능을 휩쓸고 있죠. 지방에 실제 수능을 잘 본 친구들은 거의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선발에서의 어떤 다양성, 차별성, 혹은 학교 교육의 어떤 자율성을 강조하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과 또 객관적 국가 수준의 객관적이고 타당성 높은 평가를 통한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 어느 게 더 공정한가? 이것도 굉장히 이슈이고요. 이게 왜 이야기를 할까요? 그럼 뭐가 능력일 때 수시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진짜 능력이 있나? 아니면 정시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능력이 있는가? 우리 학교는 전국 유일하게 정시가 80%는 학교죠. 흥미로운 건 교대 중에 우리가 작년 빼고는 거의 대부분 임용고시 합격률이 1위였어요. 그게 정시의 효과인지 아니면 우리 학교의 교육력에 뭐 있는 건지 아니면 교수님들의 역량인지 학생들의 전투력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우리 학교의 입학 전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또 어떠한 능력 있는 학생을 뽑을 건가는 상당히 논쟁이 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면대면 강의였으면 이걸 갖고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지금 토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1분 더 생각해보기를 하면서 이번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이 강좌는 뭡니까? 능력을 심리학이 아니라 사회학적 관점으로 봤죠. 그래서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과연 심리학은 아이들 편인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일본의 한 학자가 한 말이고요. 이 박동섭이라는 교수님이 실제 심리학은 아이들 편인가라는 책을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비고스키 이야기도 나오고요. 일본에서의 어떤 심리학주의, 과학적 패러다임으로 학생들을 재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과학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질문입니다. 책도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잠깐 이야기했죠. 능력이란 건 교사가 아이들에게 어떤 과제를 주는 거, 어떤 평가를 하는 게 다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미래의 교사가 된다면 아이들에게 어떤 수행 과제와 어떤 평가 방식을 초등학교에서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개별형 맞춤형 교육,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수법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어떤 교수법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대학의 고민이기도 하고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좋은 예비교사들을 어떻게 선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되면서 고민해야 되는 거죠. 학부모가 항상 우리한테 부담스러운 문제지만 근데 교육을 하려면 동행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학부모와 동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 강의를 잘 들었으면 우리 학교 피드백시스템 과제관리에 한 줄 평을 남겨야만 출석 체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